저는 흑인초등학교 연구생활부장 맡고 있는 오은주입니다. 네, 먼저 어머님들과 신입생 학부모 준비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입학 앞두고 어머님들 마음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학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설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두근거리거나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되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이마다, 자녀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가진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좀 키가 작은 친구, 체구가 작은 친구는 친구들한테 치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식습관이 조금 너무 늦게 먹는다거나 편식이 심하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식습관 관련해서 아이가 제대로 급식 시간에 잘 지낼 수 있는지, 급식을 잘 먹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또 화장실 이용, 화장실 아이가 스스로 옷을 벗고 내리고 끝까지 뒤처리하는 것까지 잘 할 수 있는지, 혹여나 화장실 제때 못 가서 실수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걱정은 아이가 과연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할지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아침부터 오후까지 돌봄 시간 방과 후까지 하면 우리 아이들 일상 하루 일과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과연 학교에서 스스로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입학을 앞둔 지금 어머님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는 바람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일 것 같아요. 여기서의 좋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머님들? 제 생각에는 우리 자녀에게 잘 맞는 선생님, 우리 자녀랑 잘 지내는 친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좋은은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할 거고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도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도 항상 우리 자녀도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서 1년을 지낼 때 그 점을 가장 집중한다면 우리 자녀가 1학년 학교생활 적응을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한 줄로 정의가 됩니다.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에요.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은 학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기초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하면은 입학 적응 활동에서부터 국어, 수학, 통합 교과에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리 정리하는 거. 국어 교과서에는 바르게 앉기부터 나오거든요. 바른 자세로 앉는 것부터 바른 글씨 쓰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단원명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잘할 수 있을까요? 한글을 떼지 못하는데 걱정이 돼요. 이런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습관, 학습 습관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학습 능력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에 임하는 태도나 일상생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그걸 1학년 때 얼마나 잘 갖춰가는지에 따라서 2, 3, 4, 5, 6학년 학습은 사실 1, 2학년은 기본생활 습관 갖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3학년부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교과 과정에 들어오면서 3, 4, 5, 6은 조금 더 학습 습관, 학습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 2학년 때 어떻게 하면 국어를 빨리 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얼마나 기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을 잘 갖춰지는지, 그게 잘 갖춰지는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은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른 인성인데 우리 예전에는 그 인성의 초점이 개인의 성품 위주였어요. 아이가 개별적으로 자기 각자가 얼마나 정직한지, 성실한지, 바른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우리 교육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래서 인성 교육도 공동체형 인성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세계 시민 교육이라든지 생태 시민 이런 쪽의 교육 과정과 시민의 갖춰져야 되는 목표들이 들어오면서 학교에서도
공동체형을 중점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개인적인 성품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협동해서 배려해서 사는지에 그 자체가 하나의 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는 올해 2024학년도가 2022 개정교육과정 1, 2학년 첫 도입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1, 2학년이 들어오고 내년엔 3, 4학년, 그 이듬해는 5, 6학년이 시작되는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들어오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에 따라서 교과서도 새롭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들이 이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건 기존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입하거나 내용을 안내하면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나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1, 2학년 교과서 자체에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협의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주제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이지만 1학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협의해서 배우고 싶은 걸 정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머님들께서 자녀가 이제 미래 사회에 적응하려면 저희가 직업이 하나로 끝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친구들은 2개, 3개 바뀔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 나 저거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무언가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에 뭔가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유치원 생활과 다른 초등생활, 입학 전 준비 사항, 입학을 위한 학부모님이 어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지, 또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또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다른 초등생활입니다. 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를 예시로 이렇게 표로 나왔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자유놀이, 대집단, 소집단, 박관활동 이런 식으로 물론 시간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놀이 위주의 활동이에요. 초등학교도 여기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시간표가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도 사실은 놀이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교과 안에서 놀이와 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딱하게 앉아서만 공부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걸 보시면 등교 및 아침 활동 시간이 있는데 사실 학교마다 등교 시간이 달라요. 9시에 수업 시작한 학교도 있고 뭐 9시 10분 혹은 8시 50분 뭐 1, 20분간 차이인데 저희 학교는 8시 50분에 1교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보통 1교시를 기준으로 20분 전에 아이들을 보통 등교시키라고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9시에 시작한 학교는 8시 40분 등교, 8시 50분에 시작하는 학교는 8시 30분까지 등교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등교 시간이 20분이나 빠르냐? 등교하고 나서 아이들이 책가방에 가져온 여러 가지 준비물, 과제, 제출할 서류 이런 종이들이 들어있어요. 책가방을 꺼내서 그날에 제출할 것도 제출하고 서랍 정리하고 교과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돼요. 겉옷도 벗어서 겉옷을 걸거나 사물함에 넣어야 되고 또 가방도 걸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잡으시고요. 학급별 아침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침 자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마다 요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자습이 다 달라요. 뭐 학기 초에는 보통 성극기나 색칠하기가 될 것이고 뭐 독서 활동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아침에 하는 학습 활동이 1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있는 학습 활동은 교과가 시작되기 전에 넣는 이유는 워밍업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딱 앉아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면
뭔가 집중하거나 선생님의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뇌나 자기의 소근육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자기 스스로 뭔가 우리 운동을 하려면 준비 체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아침에 늦게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9시가 시작이 되면 우리 이 늦게 등교하는 약간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로 약간 이게 좀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교시 시작이 9시면 뭐 8시 50분이나 8시 55분 어떤 친구는 9시에 오기도 해요. 수업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 다 준비되어 있고 앉아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교과서 꺼내져 있는데 그 친구만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아침에 꼭 그 등교 시간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학기 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낯선 환경에 가서 친구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아이만 허둥지둥 된다거나 뭔가 친구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미리미리 시간에 맞춰서 가서 자기 거 정리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1교시 수업 시간부터 이제 쭉 5교시까지 되어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3일이 5교시고요. 2일이 4교시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5교시 수업 때 진행된 요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급식실이 있는 학교와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급식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전 학년이 한꺼번에 급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학년 군별로 나눠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급식실에서 1, 3, 5학년이 뭐 3교시 끝나고 먹고 2, 4, 6학년이 뭐 4교시 끝나고 먹고 이런 급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입학하시면 입학식 날이거나 학부모 뭐 설명회나 학부모 총회 때 또 말씀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부터 이제 4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놀이 중심의 학습을 한다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자라고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쉬는 시간을 조정하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 놀이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놀이 시간은 보통 2교시 쉬는 시간을 조금 늘려줘요. 20분이나 30분인 학교도 있어요. 아이들이 10분은 사실 화장실 다녀오면 끝이거든요. 화장실 다녀와서 친구들이랑 조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놀이 시간이라고 20분에서 30분 정도 2교시 쉬는 시간을 변경해서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는 쉬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뭐 앞뒤 쉬는 시간이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교 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죠. 놀이 시간이 늘어난 만큼. 그거는 일정표를 어머님들이 받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교시부터 4교시, 5교시까지 쭉 마치고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오후 스케줄이 달라지죠. 돌봄교실 가는 친구, 신입생 예비 소집일 때 이미 돌봄교실 다 신청하셨을 거예요. 돌봄교실 가는 친구, 방과후 학교 참여하는 친구, 아니면 하교하는 친구, 하교에서 자기 오후 스케줄 하는 친구.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에 입학하고 나면은 이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초반에 하교할 때 아이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돌봄교실 가는 친구, 방과후 가는 친구, 집에 가는 친구의 세 부류로 나눠서 줄을 세워요. 그럼 아이들이 방과후도 요일마다 다르고 강좌도 다르고 교실도 달라요. 막 어느 수업은 컴퓨터실 가야 되고 어디는 무슨 음악실 가야 되고 막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충분히 물론 담임선생님께서 알려주실 테지만 자녀하고 학기 초에는 요일별로 방과후 강좌가 있으실 경우에는 오늘은 무슨 강좌가 있어, 오늘은 무슨 강좌가 있어 한 번씩 알려주세요. 그럼 아이가 오늘 방과후 수업 있고 엄마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선생님께서 이제 강좌별로 아이들을 무리를 지어서 학기 초에는 세워주시고 그 아이들 무리 이렇게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께서 말 안 해주시면 진짜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또 그 아이가 뭘 신청했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만 또 늦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과후를 가는지 오늘은 방과후가 없으니까 돌봄을 가는 날인지 정도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에 이제 초반에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첫 주 정도는 1학년 교실로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과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정도는 아이가 알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줄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아이들이 와서 겉옷 스스로 접습니다. 자크라든지 단추라든지 겉옷은 입고 벗기 편한 게 좋겠죠. 겉옷 벗어서 교실마다 달라요. 옷걸이가 있는 교실은 옷걸이에 걸기도 하고요. 사물함이 있는 교실은 사물함에 접어놓고 선생님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도 방법이 다르시기 때문에요. 책가방에 있는 통신문, 제출물 꺼내서 스스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이알림이 회신문도 많지만 종이 통신문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해 하고 와서 집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애들이. 보통 한 번에 제출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다고 막 걱정이다. 왜 이걸 제출 못했어? 막 타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출하는 기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 체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우리 열림이가 이거 못 내는데 선생님 내일 확인해 주세요.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는 내가 엄마의 미션을 성공했다는 자존감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도움,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걸 꺼내서 냈다는 거 하나가 아이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2, 3일 조금 지체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제출물이나 회신문을 낼 수 있게, 선생님한테 낼 수 있게 선생님들이 또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연락 주머니에 있는데 안 낸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표 확인하고 교과서 서랍에 정리하는데 1학년 친구들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렇게 3과목이고요. 국어에는 1학기에 국어 1-가, 1-나 국어 활동 이렇게 3권의 교과서가 있고요. 수학도 수학 익힘 2권, 통합은 뭐 과목명이 조금 달라지지만 작년이랑 저희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과목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학기마다 2권씩이에요. 통합교과서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지만 1학기에 필요한 교과서가 국어 셋, 수학 둘, 통합 둘, 7권이거든요. 그래서 7권의 교과서를 아이들이 서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1-1이 있고 1-2 그러니까 국어 가가 있고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가가 끝나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교과서도 한 권이 끝나야 다음 권을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지 않는 교과서는 선생님들께서 사물함에 넣거나 이렇게 서랍에 넣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뒤죽박죽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3월 4일날 받고 나서 집에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름을 집에서 써오라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그게 귀찮으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 스스로 쓰게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바로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교과서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교과서를 안 가져오면 이름 스티커를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이들 종합장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이름을 스스로 쓰기가 힘드니까 이름 스티커 하나 정도는 여유분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연락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이 꺼내서 붙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만약에 집에 보내신 선생님이 계실 때는 그 앞에 있는 교과서 국어 1-가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렇게 그 교과가 끝나면 다음 교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조금 아이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보내신 경우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국어 교과서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미리 이제 학교에 있는 다음 나갈 교과서를 미리 아이한테 보내셔서 사물함에라도 넣어놓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이 꺼내라고 할 때 사물함에서 가져올 수 있게 아니면 학기 초에 아예 이거 사물함에 넣어둬라고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 이제 서랍 제가 상담 기간에 저는 어머님들 오시면 이제 상담 시작하기 전에 자녀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라고 하거든요. 자녀 자리에 앉아서 아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각으로 교실을 바라보는지 한번 보시고 서랍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는데 서랍을 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세요. 왜냐면 저희 서랍이 있으면 한쪽에는 바구니가 있고 한쪽은 교과서 정리해서 이제 저희가 나눠서 아이들 교육시키거든요. 바구니 안에는 뭐 색연필, 사인펜, 가위풀 이런 학습 용품들이 담아져 있고 왼쪽에는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가 교과서를 막 사이에 껴서 먹고 먹어서 선생님 책이 없어요 하는 친구가 태반이에요. 학기 초에. 책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사이에 항상 껴 있어요. 근데 책과 책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거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책이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책을 다 꺼내서 하나씩 들어보라고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꺼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다 꺼내서 정리를 시키거든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개인적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다 꺼내서 확인해보고 그때 찾아도 없으면 그때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모둠 활동, 모둠 학습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친구 책 자기 서랍에 넣는 친구들 있어요. 왜냐면 책상을 저희가 돌리거든요. 4명이 맞춰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책 집어넣을 때 자기 이름 확인 안 해요. 그냥 내 앞에 있으면 내 책이라고 생각해서 2권이 제 친구 책에 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책상 서랍에 없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꺼내봐요, 저는. 모든 거 꺼내서 확인해서 분명히 이제 옆 친구나 앞 친구가 가져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여나 자녀가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학기 초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천천히 확인해보고 없으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안심시켜 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과 대부분 교과를 공부해요. 여기서는 1, 2학년 때는 전 교과목을 아마 선생님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3학년, 4학년 되면서 교과목이 늘어나게 되죠.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뭐 도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과목이 생기면서 수업 시수가 늘어나요. 수업 시수가 늘어보다 보면 교과 선생님이라고 들어오세요. 교과 선생님은 저희 똑같은 저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매해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 누군가 6학년 담임을 하듯이 누가 영어 교과 선생님, 어느 분이 뭐 도덕 교과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 해에 업무 분장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신데 영어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뭐 음악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3, 4, 5, 6학년 때 보통 시작됩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시수도 다른 학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대부분 교과를 공부합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거나 놀이하는데 학기 초에 아이들 굉장히 긴장 많이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갔다 와도 수업 시간에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용기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문제가 없어요. 화장실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약간 숙기가 없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친구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말을 못해요. 참아요. 참다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 학기 초에 약간 부끄러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학기 초 적응을 늦추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 손만 들으라고 해주세요. 손만 들으면 선생님이 저 친구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저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소극적인 친구도 손만 들으면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께서 규칙과 학교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쏟아내실 거예요. 아마 3월 달에 특히 3월 한 달은 아이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교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학교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각 시설물에서 어떤 걸 지켜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규칙을 쏟아내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말하면 절대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지레짐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엄청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외 사항이 있고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수업 마치면 아이들 일과에 따라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상담은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학교가 즐거운 곳이어야 돼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스로 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도 있지만 스스로 하는 게 약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시작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도 계속 넘어지다가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걸었잖아요.
친구들이 단추 채우는 것도 처음엔 아예 못 채우다가 하나 채우면 그거 칭찬해 주셔야 되고 2개 채우면 2개의 초점을 맞춰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하는 거에 초점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친구는 항상 가만히 서 있어요. 누가 해주길 기다려요. 급식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뭐 체육활동, 놀이활동 시간이든 항상 자기가 나서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도와줄 때까지. 그런 천천히 자기가 뭔가를 해보는 시도를 얼마나 더 빨리 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시도하고 실수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괜찮아,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다음번에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자기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학교 적응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잘한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신입생 예비 소집일 때 학교를 자녀하고 손잡고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학식 때 가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제가 이후에 또 바로 뒤에 있는 얘기랑 좀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교실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학교 주변이랑 운동장은 둘러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녀랑 입학하고 나서 뭐 엄마랑 어디서 만나는지, 어디에서 학원차를 타는지, 끝나고 나서 엄마랑 정문에서 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문 어디, 여기에서 만난다고 자녀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불안하면 사실 학교 생활이 엄마랑 어디서 만나는지 확신이 없고 막 이러면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 저희 엄마랑 학교 끝나고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가 거기 진짜 있을까요? 뭐 몇 시에 나가면 될까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가 언제 나오더라도 여기에 있겠다. 여기에 없으면 뭐 그때 뭐 우리 학교마다 전화가 있잖아요. 수신자 부담 전화가 있거든요. 그 전화기를 통해서 또 전화할 수도 있는 방법을 또 안내해 주셔도 돼요. 그 원래는 특정 번호를 누르고 수신자 부담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모든 학교의 1층에는 엄마 번호 누르고 별표만 누르면 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로도 충분히 아이들이, 휴대폰 없는 아이들도, 저학년 사실 제가 이따 스마트폰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일찍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 없어요. 1, 2학년 친구들. 그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일과를 또 선생님 안에서 담임선생님하고 또 있는 시간이 있고, 오후에 방과후나 돌봄 시간에 또 그 해당하는 선생님들, 또 담당해주는 선생님들과 연락 충분히 취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콜렉트콜 전화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화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월달 초반에는 아이들이 콜렉트콜 전화기 이렇게 줄을 쭉 서요. 바로 앞에 어머님이랑 만나는 걸 제가 알아요. 바로 정문 앞에 엄마가 있는데 전화를 하러 줄을 서요. 열리면 앞에 엄마가 계실 텐데 엄마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럼 그게 아이는 마음 편한 거니까, 그럼 전화하고 와, 선생님 기다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학교를 둘러보시고 나서 학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은, 제 학교 관련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책과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마나 선생님이 뭔가 학교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거나 어떤 걸 얘기할 때는 보통 엄마나 선생님도 자신도 모르게 뭐 해, 혹은 하지 마, 약간 이래 강요나 지시나 뭐 제지, 이런 식의 말투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건 해야 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림책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많이 생기는구나, 이러면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구나라는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요. 그런 예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학교의 규칙을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책을 보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그려볼 수 있게, 학교에 가면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구나 예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입학하기 전에도 좋고 입학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림책 많이 학교와 관련돼서 읽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 정서적 발달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한 친구들 많아요.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 낯선 공간에 책상이 막 가득 차 있고 사물함이 있고, 선생님이 맨날 땡 치면 교과서를 꺼내라고 하고, 또 쉬는 시간 화장실만 갔다 왔는데 또 다음 교과서를 꺼내라고 하고, 막 애들이랑 얘기도 못 했는데 막 수업은 계속되고 선생님한테 계속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아이들이 막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1학년 교실에서 나오는 게 똑바로 앉으세요예요. 왜냐면 40분 동안 허리를 세워서 앉는 친구 몇 안 돼요. 막 구부러지는 친구, 엎드리는 친구, 막 발을 막 의자 위에 올리는 친구, 별 친구들이 다 나와요. 자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른 자세에서 바른 학습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포와 불안감이 있을 때 너무 과잉 보호하시거나 너무 안 된다고 제지하지 말으세요. 제지하거나 통제하시면 등교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학교 자체도 힘든데 엄마가 계속 뭐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학교 자체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규칙을 설명해 주시면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많이 보듬어 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우리 열림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선생님이 그거는 열림이를 혼내는 게 아니야.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좀 타일러 주시고 용기 내 주시고 북돋아 주셔야 돼요. 학기 초에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등교 맞이를 해주세요. 교문에 이제 정문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학기 초니까 이렇게 멋있는 양복도 잘 입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큰 남자 선생님, 오늘 여자 선생님이 막 옷을 막 이렇게 갖춰 입고 서 계시면 이제 그 앞에서 1학년 중에 보통 한 3, 4명의 친구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해. 등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엄마와 떨어지는 게 불안하고, 막 엄마 손잡고 안 간다고 하고, 할머니 손잡고 막 울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런 친구들이 간혹 가다 나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낯선 공간에 대해서 다른 친구보다 예민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엄마와의 뭐 애착 관계라든지 뭐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 자체가 예민하고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더딜 뿐이에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를 많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조금 학교 가는 거 거부한다고 해서 선생님 우리 열림이 오늘 학교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1교시 끝나고 보낼게요 선생님. 혹은 선생님 오늘 우리 열림이 좀 힘들어해서요 3교시 끝나고 조퇴시켜주세요. 이런 어머니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학기 초에 학교를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는 아이가 정해진 스케줄을 내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내고 나면 금방 오늘 일찍 간다고 내일이 쉬울까요? 오늘 일찍 가면 내일도 일찍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4교시, 5교시 급식 먹고 수업이 또 있는 5교시가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은. 급식을 먹었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또 교과서를 펴라고 하고 선생님이 또 5교시 수업을 해요. 그럼 5교시 애들이 약간 정신이 약간 이렇게 멍해 있어요. 그래서 5교시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놀이 활동을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놀이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일과를 내가 견뎌내고 나서 뭔가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게 단호하신 태도도 일부는 필요해요. 조금 아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되 아이가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미 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열림이가 안 오면 친구들이 걱정하겠네. 선생님이 열림이 기다리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등교 거부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아이마다. 그럴 때는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새학기 증후군은 1학년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매해 학년도가 바뀌면서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바뀌는 친구들, 저학년에 보통 일어나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증후군이라는 말에서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기 초에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막 계속 이렇게 뭔가 아프다고 해요. 그런 거는 아이가 뭔가 불편한 거고 적응을 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도 조금 힌트를 주시고 아이가 좀 이렇다는 거를 그러면 아이가 좀 천천히 적응이 조금 더딘 친구가 끝까지 적응 못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더딜 뿐이지 다른 친구들보다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적응의 시기가 적응의 완성 정도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조급해 마시고 이런 거 그냥 천천히 아이 그냥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학교와 아이 친구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도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입학 전 준비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녀의 키, 몸무게,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미 다 많이 아실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발 크기, 시력, 알레르기 이렇게 써놨는데 발 크기는 어머님들이 운동화를 또 매해 사주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실내화를 사주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내화 신고 돌봄교실 방과후까지 생각하면 하루 종일 실내화 신고 생활한다고 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실내화를 신고 놀이체육 할 때도 강당 시간이 있고 운동장 시간이 있어요. 강당 시간은 실내화 신고 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 학교 내에서 운동장 나가는 거 빼고는 다 실내화 신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실내화를 굉장히 오랜 시간 신겠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 발육이 부쩍부쩍 크니까 여유 있게 사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헐떡대요, 애들이 막. 너무 크게, 그러니까는 어머님은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얘가 막 실내화가 벗겨지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화장실을 갈 때는 특히 계단 걸을 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작은 거 다시 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헐떡대지 않는 크기에 딱 맞는 실내화가 좋아요. 1학년 때는 특히. 그리고 실내화 신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찢어지거나 실내화가 빨리 닳기 때문에 그렇게 발이 클 때까지 그 실내화를 신지 못해요. 대부분이. 자주자주 바꿔주실 확률이 생기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내화를 빨라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학교마다 실내화를 두고 다니는 학교, 신주머니 가지고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학교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규칙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내화를 두고 다니는데 뭐 2주에 한 번 제가 빨라고 이렇게 보내요, 집에. 그럴 때 한 번씩 신겨 보세요. 작아졌는지. 제가 담임선생님들이 작아진 것까지 확인 못 하거든요. 작아지면 애들이 구겨 신게 돼요. 뒤에 꺾어 신으면 사고 나요. 그게 다 벗겨지거든요.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자녀 실내화가 너무 꽉 끼는지, 꽉 끼면 불편해서 제대로 안 신거든요. 그래서 발에 맞는 실내화 사주시는 거 중요하고 중간중간 발 사이즈 확인해서 실내화가 작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력인데요. 1학년 입학하면은 1학년 1학기 후반쯤에 건강검진, 1학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요. 그때 이제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중간중간 나오면 그때 안경을 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안 보이는 채로 다녔다는 거예요. 칠판이나 뭔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꼭 시력 체크하시고 아이가 시력이 좀 안 좋으면 바로 아이들이 안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학기 초 아닌 학기 초 전에 이미 안경에 적응을 해야지 불편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안경 쓰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알레르기는 이제 학기 초 건강조사서 할 때 알러지 있는 음식 같은 거 적어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적어주시면 학교에서 급식 준비하실 때 영양사 선생님께서 뭐 견과류가 들어있는 호두나 뭐 견과류가 들어있는 멸치볶음 같은 거 준비하시면 호두 알러지 있는 친구가 몇 학년 몇 반에 있다 그러면 호두 뺀 멸치볶음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러지 있는 거 꼭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고 자녀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혹여나 전교생이 다 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오늘은 내가 먹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체력 관리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한 순간부터 오후에 돌봄 방과후까지 하려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으려면 허리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아이가. 그래야 바르게도 앉을 수 있고 바른 자세로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력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 아픈 친구들 많아요. 사실 1학년, 2학년 때 되면 잔기침, 고열감기, 그래서 학교 등교 못하는 친구 꽤 많아요. 뭐 학기 초는 괜찮다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기 지나고 나서 겨울에 또 감기 앓는 친구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이나 에너지가 많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학교에 만약에 등교를 할 때 결석을 자주 하거나 조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학교 생활이 더디게 적응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
학교에 아프거나 뭔가 열이 나거나 이래서 학교에 못 간다는 건 우리 자녀가 그만큼 학교 생활 적응을 더디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거,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관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저학년은 감기를 달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친구한테도 옮기면 안 되고 친구한테 옮아오는 것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 같은 거 할 때 마스크를 많이 안 쓰는 추세예요, 요즘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얘기하거나 사실은 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가 좋지만 학교에서 수업 활동할 때 교육 활동할 때 사실 마스크가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목소리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야기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크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발언하는 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위주의 수업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좋고 많은 학교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고 많이 마스크를 벗어요, 아이들이. 한두 명 이렇게 마스크 쓰거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그럼 아이들 마스크 벗고 생활할 때 재채기나 기침하면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친구한테 대고 재채기하는 친구 있어요. 갑작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도 놀래요, 기침하고 나서. 그러니까 갑작스러울 때도 내가 뭔가 돌리고라도 할 수 있게, 가리지 못하면 돌리고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습관을 좀 집에서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소근육 발달입니다. 이 소근육은 초등학교 생활하면서 1학년 때 가장 아이들의 난관이에요. 뭔가 손으로 힘을 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가위질에서부터 색칠하기, 글씨 쓰기. 선생님 이걸 색칠하라고 줬는데 막 선생님 너무 힘들대. 손이 막 아프대요. 색연필 이렇게 하는 것도. 왜냐면 이게 소근육 발달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이거를 뭐 따로 막 훈련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할 수 있게 가위줄도 좀 해보고 색칠도 좀 해보고 선긋기도 좀 하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야 이게 잘 되는구나. 아이가 좀 느껴야지 또 학교에 와서도 이런 걸 좀 할 수 있거든요. 소근육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체험할 수 있게 집에서도 좀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입학 전 예방접종 다 하셨을 거예요. 학교 입학하시게 되면 예방접종 확인서 내라고 하십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 다 했는지 예방접종한 기관에 가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예방접종 못한 게 있으시면은 선생님이 1주나 2주 기간을 주셔서 그때 접종해서 또 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땐 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 마음도 바쁘고 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혹시 못한 거 있으시면 입학하기 전에 예방접종 꼭 해주시면 됩니다. 1학년 발달 단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 빠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흔들흔들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흔들거리는 이빨을 제때 못 빼주면 아이들이 등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만 만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급식도 못 먹는데요. 선생님 이것 때문에 못 먹겠대요. 반대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급식 못 먹는데요. 이 때문에. 그래서 이가 흔들리면 적당히 흔들릴 때 바로바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과 검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소근육 말씀드렸는데 대근육이 발달해야 소근육도 발달해요. 대근육이라는 건 아이들 전체적인 근육, 뭐 공놀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물놀이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고 이런 전체적인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들 있죠. 그런 운동이 충분히 돼야 소근육의 힘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운동 하나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가 이제 학년 하나 올라가면서 체육 시간에 나오는 운동들이 있어요. 뭐 배구도 나오고 농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놀이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줄넘기도 좀 해볼 줄 알아야 되고 한번 해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와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약간 두려워해요. 못할까 봐. 특히 소극적인 친구들. 그래서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면서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체육 활동들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 손발 협응, 손눈 협응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줄넘기가 대표적이에요. 손발이. 손과 발을 내가 리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 손눈은 뭐 가위질. 아이가 뭔가 선을 보고 가위질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학기 초에 뭐 칠판에도 여러 가지 것들 쓰시면 그거 선생님이 쓴 거 보고 아이가 쓰게 돼요. 쓴 거 보고 따라 쓰거나 선생님이 그린 거 보고 똑같이 색칠하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손눈 협응이에요. 또 아이들 자크 내리고 단추 채우는 거 다 손눈 협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따로 훈련시키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아이가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만 하루 이틀 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 스스로 손눈, 손발 많이 합니다. 물 같은 것도 하나도 물 따라 주시잖아요. 아이들 물 같은 거 마시고 싶다면 컵을 꺼내고 아이가 스스로 물을 따르면서 어느 선까지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넘치지 않게 멈추죠. 이것도 손눈 협응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스스로 따라서 마시게 하시고 단추도 스스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혼자 하게 두시면 아이가 어느 순간 잘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런 습관이 된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스스로 잘합니다. 인지적인 특성이에요. 질문 굉장히 많고 호기심 많죠. 질문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 질문 많이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매번 어머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좀 귀찮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귀찮으신 티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질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대답하기 싫으시면 되물어 주세요. 엄마는 이런데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되물어라도 주시면서 웃으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찡그리는 거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제 제가 고학년들도 이제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고학년 때 걱정되시는 게 선생님 우리 열림이 발표 잘해요. 예요. 발표 잘해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자기 이야기 잘해요? 발표 잘하는 친구가 이제 고학년 되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초점이거든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 친구들을 이끌고 리더십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저학년 때부터 발표 잘하는 친구가 고학년 때도 잘하거든요. 근데 저학년 때 발표 잘하는 친구들은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학년 때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소수 몇 친구들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성향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은 친구들도 발표하는 거 약간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용기 내서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찡그렸다든지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엄마가 한번 엄청 구박을 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기쁘지 않거나 뭔가 행복한 추억, 기억이 없는 친구들이 서서히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부모님들께서 아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주실 때 저희가 개정교육과정 방향이 그랬잖아요. 창의성. 아이들이 꼭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닌 아이들이 열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엄마는 어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질문할 때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물어 주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할 수 있게. 학교에 가서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듣는 친구도 물론 좋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 받는 친구도 좋지만 저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수업이 좋아요. 상호 주고받는 수업이 가장 선생님이 꿈꾸는 수업이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질문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림은 호불호가 있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그림을 좀 즐겨 그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글 비용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교는 1학년 때 특히 올해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한글 수업 시수가 34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글을 충분히 더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100시간 이상으로 학기 초에.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국어 교과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2학기까지도 계속 한글 자음 모음 계속 나와요. 그리고 2학년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한글 선생님 언제 깨치면 돼요? 한글 빨리 못 깨쳐요. 고학년도 띄어쓰기 못하고요. 고학년도 맞춤법 못해요. 한글은 깨친다는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글은 꾸준히 그냥 학습하는 거. 언어라는 게 어머니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영어 끝낼 수 있나요? 마스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언어라는 게 마스터의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한글을 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아이들이 누적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수학 학습하듯이. 그래서 한글을 아이들이 보통 저는 2학년까지 하면은 웬만한 뭐 정교한 거 아니면 아이들이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1학기 때 한글을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고 아이도 그런 스트레스 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이제 학기 특히 3월, 4월, 5월에는 아이들이 한글 쓰는 거 잘 못하고 선생님도 안 시킵니다. 그냥 자음자, 모음자 하는 정도 선생님이 읽으면 따라 읽기 정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활동을 할 때 대부분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요. 선생님이 국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 수학은 뭐 다른 교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구를 가지고 하지만 통합교과서든 다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림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맨날 한숨을 쉬면서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썼는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돼요, 최소한. 그림 그리기가 막 싫거나 거부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작게 그려요. 조그맣게 그려요. 그리고 조그맣게 그리면 금방 끝내잖아요. 크게 그려야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리고 다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가보면 요만하게 그려서 놨어요. 선생님은 이게 뭘 하는지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거래요.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더 크게 그려줄래?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 종이를 이제 주시고 그 안에 꽉 차게 그리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꽉 차게. 근데 꽉 차게 그리려면 도화지가 크면 부담이 되겠죠, 아이가. 이때만한 막 8절 도화지 주시고 꽉 차게 그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보통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종합장 쓰시거든요, A4 사이즈. 저는 A4 사이즈의 반쪽짜리를 줘요, 아이들한테. 그 안에다 꽉 차게 그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반에 자기 그림에 좀 자신감이 있으려면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크게 그리는 연습이 좀 잘 되려면 종이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종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색칠하기 좀 싫어하는 친구, 손 근육 발달 안 돼서 손에 힘이 없는 친구는 초반에는 색칠까지 시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옆 친구를 보니까 색칠을 했더니 더 멋있어 보여. 그럼 자기도 모르게 색칠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친구들 보면서 배우는 게 반 이상이에요. 각 분야마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 자녀도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서로 잘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서로 배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좀 싫어하지 않게. 왜냐면 이 그림이 또 2학기 때 그림 일기가 나와요. 23년도에는 올해까지는 1학기 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일기에 대해서 뭐 한글에 대해서 부담감 덜어주려고 2학기로 옮겼는데 그림 일기도 보면은 반이 그림이고 글자가 반이거든요. 그만큼 그림이 계속 중요해요. 1, 2학년 때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책 읽기 좋아하는데요. 글이 작은 책에서 많은 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여기 질문도 보면은 1학년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한글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수학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1학년 적응을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우리 정해진 답이 있죠. 책 읽기, 독서 이거 하나 하면 정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아이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함께 한글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한글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낱글자가 나오고 1단원에서 소단원에서 또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막 이야기가 나와요. 한글도 못 배웠는데 바로 1단원에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막 혼란스러워하세요. 글자도 안 떼는 아이들한테 계속 막 국어 활동에도 계속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가 글에 대한 호기심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한 친구는 확실히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되게 잘 빨려 들어와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줘도 듣기만 해도 뭔가 그 내용이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읽어주면 선생님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거든요. 자기 입으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듣고 말하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평상시에 부모님께서 책을 얼마나 읽어주셨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나와요. 제가 아이들 책 읽어주다 보면 막 빠져드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 읽어줘도 대면대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재미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 내가 보는 그림책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친구들은 한글을 늦게 시작해도 거기에서 내가 어제 기억을 배웠는데 기억 글자를 찾아보면서 재미를 느껴요. 가짜를 찾아보면서 막 그 가짜를 막 찾아보면서 이 그림이랑 막 연결 지우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면 한글 금방 깨치거든요. 그래서 그림만 보는 친구가 있다면 혹여 그림만 보지 않고 이제는 그림에서 글자 같은 거, 자음자, 모음자라도 찾아볼 수 있게 글자에 관심을 갖게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집중력 보통 5분에서 10분 내외예요. 40분 동안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학기 초에 바르게 앉으세요라는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자세는 집에서 하는 자세랑 똑같아요.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책이라도 읽으면 좋다라고 해서 엎드려서 읽거나 누워서 읽어도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읽어요. 쉬는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책 읽는 친구 중에서 막 엎드려서 읽는 친구, 그 다음에 다리를 막 올리고 읽는 친구, 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집에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집에서도 책을 읽을 때와 휴식할 때의 차이는 분명히 두시고 뭐 밥 먹으면 책을 읽거나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 못 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작은 훈련들이 집에서의 모습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네. 그 다음 사회적인 특징입니다. 아이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정답이고 내가 곧 진리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르는 시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놀이와 친구가 하고 싶은 놀이가 달라요. 나는 친구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자꾸 블록놀이를 하재요.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와요, 친구를. 선생님, 얘가 블록놀이 하재요 하고 저한테 일러요. 블록놀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니까 나쁜 거예요. 우리 열림이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주 일르실 때, 아이가 자주 일를 때는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너네들이 협의를 해봐라. 누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자주 일릴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요 내용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아직은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나 위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시야를 점점 넓혀가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친구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반 전체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계속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그걸 느낄 때까지. 왜냐면 자꾸 자기 위주로 하려는 친구들은 주변의 친구가 점점점 없어집니다. 왜냐면 쟤는 선생님 제 맘대로만 해요. 그래서 쟤랑 안 놀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와서 일러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친구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마음도 좀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수시로 감정 변화가 심하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 위주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별이나 팀별 활동 많이 합니다. 모든별, 팀별 활동 하다 보면 어느 팀이 이기게 되고 어느 팀이 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목숨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목숨 거는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도 해요. 열심히 한 만큼 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화를 표출을 해요. 말과 행동으로. 그럼 막 그 말과 행동을 본 주변의 친구들은 약간 얼음이 돼요. 쟤 왜 저러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리고 다음에는 그 친구랑 같은 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 때문에 졌는데 어떤 친구가 너 때문에 졌어 하고 막 하면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쟁심이 어느 정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의 역량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한 선이어야 되는데 너무 과할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뭔가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도 뭔가 활동하실 때 결과도 좋지만 그 과정 중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고 즐겁고 너가 행복했으면 됐다. 그 이기고 지고 제가 이긴다고 막 상품을 주거나 뭐 진다고 꾸지람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경쟁심이 너무 센 친구, 결과에 너무 치중한 친구는 주변 친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씩 제가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가치관이 생깁니다. 주변에 이렇게 내가 물을 주지 않으니까 꽃과 나무가 시드네. 이런 주변 저희 1, 2학년 같은 경우는 생태 관찰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게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이렇게 들이밀어요. 선생님 이거 안 하셨는데요? 선생님 이거 옆에 쓰레기 떨어지셨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고마워. 이러고 짚거든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구나.
도덕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일찍, 여기 10분이라고 했는데 20분 전, 보통 20분 전이에요. 도착해서 정리하고 수업 준비하고요. 내 물건에 이름 쓰고 정리합니다. 그 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색연필 하나하나, 연필 하나하나에 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교과서를 펴면 사실 옆에 있는 공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교과서 피고 나서 필통을 보통 오른쪽이나 위에 놓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필통을 하루에 12번도 더 떨어뜨려요. 그럼 필통을 떨어뜨리면 쏟아지겠죠. 근데 내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으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옆 친구가 선생님 이거 열림이 건데 알려줘도 자기 게 아니래요. 끝까지. 자기 이름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다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습관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침 예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순간순간 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이용입니다. 화장실 이용, 이제 보통 쉬는 시간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중간중간에도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수업 중간중간 화장실 가면 사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 많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용변을 봐도 친구들이 막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수업 시간엔 보통 저 혼자 가겠죠. 다른 애들은 수업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적막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용변을 보면 애들이 보통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수업 중간에 저도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에 화장실 주변을 가다 보면 막 어떤 애들이 막 뛰쳐나와요. 화장실에서. 들어가 보면 절대 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을 쉬는 시간에 가게 교육시켜 주시고 혹여나 수업 시간에 가더라도 뒤처리까지는 물은 꼭 내리고 나올 수 있게 화장실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고요. 다른 식습관입니다. 이제 급식 시간에 이제 아이들 급식을 먹다 보면은 이제 급식 먹기 전에 학교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첫날 입학하고 다음 날부터 보통 급식을 시작하잖아요. 그 급식이 하나의 또 선생님들의 또 하나의 큰 미션이에요. 담임 선생님들이. 떨어뜨리는 애, 뭐 별애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급식실에 내려가서 급식 먹는 걸 또 연습해요. 투명 급식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반 애들 데리고 가서 줄을 서서 급식실에서 받는 것서부터 이 투명 급식판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신용까지 해보거든요. 저는 아이들 앉고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이제 실제로 급식이 시작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먹는 친구는 사실 아무 걱정 없으시잖아요. 근데 늦게 먹는 친구, 편식하는 친구, 잘 안 먹는 친구. 그래서 잘 먹는 친구 말고 뭐 늦게 먹는 친구까지 괜찮아요. 아예 수저를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즐겁지 않거나 먹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 친구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급식 시간 같은 경우 급식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먹잖아요. 급식실에. 내려가서 먹으면 다 먹은 친구들이 이제 다 먹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아직 안 먹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얘네 안 먹었다고 그냥 내비두고 가지 못해요. 1학년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다 같이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먼저 너네 다 먹었으니까 교실에 올라가 하지 못해요. 왜냐면 같이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기다려요. 뭐 급식 안 먹은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또 먹여야 돼요. 급식 안 먹고 갔다 가면 또 배고프고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급식 시간에 우리 아이 급식 안 먹었는데 혹시 급식 다 버리게 하셨나 막 걱정 많이 하시죠. 오후에 또 애들 스케줄도 있는데. 그럼 담임선생님들도 그게 막 걱정되니까 얘 돌봄 교실도 있고 방과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몇 숟갈이라도 먹이시거든요. 그러면 먹이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얘네를 쳐다보고 있죠. 쟤네가 빨리 먹어야 내가 교실에 올라가서 급식 시간은 애들의 이꼬르 약간 자유 시간이에요. 급식을 먹어야 급식 시간이 보통 40분에서 50분이거든요. 30분 정도 먹으면 10분, 20분이 남아요. 그 시간에 친구들은 놀고 싶어요. 얘네는 빨리 먹고. 왜냐하면 놀이 시간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 막 40분이나 되는데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니까 급식 시간에 얘네는 막 미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뭐 하고 놀 수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빨리 먹으라는 그런 눈빛 이런 것들이 뭔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을 다 먹진 못하더라도 어느 적당껏 속도에 맞춰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골고루 먹는 게 좋지만 골고루 못 먹더라도 그거는 사실 골고루 먹는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새로운 걸 맛보면서 서서히 적응해 가는 거고 식사 속도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젓가락 사용법. 초등학교에서는 젓가락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젓가락을 씁니다. 저학년이라고 작은 거 주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 큰 젓가락 사용하기 힘들면 다 부모님께서 싸주세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보통 1년 내내 다 싸갖고 왔거든요. 친구들이 작은 거.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학교 거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가 사용하기 편하다고 하면 학교 거 쓰는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정리하고 오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학교 거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경우는 물통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물통에서 이제 겨울철이나 지금 3월달 또 약간 춥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보온병에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싸주세요. 근데 이 보온병이 또 관건이에요. 아이들이 열고 닫기 힘든 보온병들이 있어요. 아기가 잘 안 맞거나 살짝 보온병 같은 경우 살짝만 뒤틀리면 이게 비스듬히 닫히잖아요. 물이 막 온천지에 막 가방에 막 다 책이랑 막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열고 닫기 따뜻한 물보다 중요한 건 쏟아지지 않는 물이에요. 아이가 따뜻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 사실 교실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 따뜻한 물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미지근한 물 먹어도 돼요. 차가운 물 먹어도 사실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물병을 잘 온전히 닫고 열 수 있는지 매번 선생님한테 와서 열고 닫아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물병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시간에 요플레라든지 뭐 연두부 같은 거 스스로 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학기 초에 좀 힘들어요. 이거 따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열어주면 아이들이 딸 수 있게 다 열어주진 않아요. 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혼자 따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아직 혼자 못 따는 친구는 조금만 따서 한번 따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켜주시면 스스로 딸 수 있어요. 이제 급식 시간을 보다 보면은 잘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침없이 막 저처럼 잘 따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애들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 굉장히 대단하다고 쳐다보고 제가 누군가 걸 따주면 자기 걸 또 그 친구한테 가져가요. 따달라고. 그 친구는 또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내가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작은 거,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뿌듯해하고 성공 경험을 느끼고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학용품입니다. 책가방 준비해 주실 때 너무 멋있는 책가방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막 뚜껑이 이렇게 닫히면서 막 버클이 이렇게 들어가는 막 그런 멋있는 책 가죽으로 되면서 막 이런 거. 책가방 거리에 거는 막 고리도 없는 막 그런 책가방 보내주시는 분들 굉장히 곤란합니다. 책가방은 가방 거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가방 거리에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가끔씩 보통 자주 여닫진 않지만 선생님이 뭐 나눠주거나 알림장 뭐 이알림이 같은 거 종이로 된 거 나눠줄 때 연락 주머니에 넣어야 될 때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가방을 저희 반 친구가 갖고 오니 얼굴 몇 번 맞았어요. 뚜껑 열면서. 이 뚜껑 열리면서 이 끝에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뚜껑 열리는 가방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한 번 열고 또 얘는 또 이걸 또 열어야 돼요. 걔는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자크만 열면 되는데. 그래서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면서 가방 거리가 꼭 있고 그다음에 자크로 여닫을 수 있는. 그리고 가방 자체에 약간 힘이 있어야 돼요. 보통 책가방은 저학년 때 산 걸 6학년까지 쓰지 않아요. 중간에 한번 갈거든요. 바꾸거든요. 근데 저학년 때는 가방이 스스로 좀 온전히 서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가방에 뭔가를 넣거나 빼거나 할 때 가방이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쓰러지는 경우. 그러자 보통 대부분은 저학년은 또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가벼운 거 위주로 사주시면 좋고요. 실내화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필통. 자주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건 소리가 크게 나요. 소리가 크게 나면 애도 굉장히 긴장하고 그 상황을 좀 불편해해요. 여러 번 떨어뜨려도 천으로 된 거는 애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떨어뜨리는지 내 주변 친구만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으로 된 거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장난감 기능이 있는 거. 이 장난감 기능이 있는 건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아이가 그 장난감 기능이 있는 필통에 빠져서 선생님을 보지 않아요. 선생님을 보더라도 이미 마음은 여기에 가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거 가지고 막 총으로 변신하는 것도 있고 막 여기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뭐 게임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모이고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건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들과 친해지는 거는. 그래서 장난감 기능이 있는 필통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필통 사주시면 좋고요. 진한 연필과 부드러운 지우개인데 아이들 아까 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힘을 줘도 표시가 되는 진한 연필이 좋아요. 옅은 연필 사주시는 부모님들 계신데 그럼 아이가 1교시 때는 애써서 되는데 5교시 되면 이제 애들이 손에 힘이 없는데 5교시에도 그 옅은 연필로 하려면 이제 지쳐요. 힘들어해요. 짙은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많은 힘을 주지 않더라도 학습 활동할 수 있고요. 지우개, 부드러운 지우개가 잘 지워지는 거 아시죠? 지우개를 힘을 줘서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우개 자주 부러져요. 그래서 필통 가끔씩 보시면서 지우개 부러진 지우개는 작으면 또 지우기 힘들어요. 지우기 힘들면 애들이 안 지워요. 안 지우면 연필로 이렇게 막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써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우개 안 쓰는 거. 이거 왜 안 지우고 이렇게 썼어? 그러면 선생님 지우개가 너무 작아서 안 지워져요. 막 이러거든요. 지우개가 부러지지 않고 온전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 연필은 보통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샤프 잘 안 쓰게 하거든요. 글씨를 바르게 쓰려면 연필처럼 이게 두꺼운 심이 아이들 글씨 쓰기에 좋기 때문에 연필을 이제 4, 5자로 준비하라고요. 학기 초에 어머님한테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 4, 5자로 준비하는데 학기 초에는 굉장히 잘 깎아와요. 연필을. 근데 이제 중반이 되면 뭉툭한 연필채로 막 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깎아주신 거예요. 그 친구는. 왜냐면 부모님이 열심히 깎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연필까지 안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신 거예요. 부모님도. 아이들 학교 생활에. 근데 아이가 초반부터 깎은 친구는 계속 깎아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집에서 스스로 내 필통에 내 연필은 내가 깎을 수 있게 매일 밥 먹듯이 학교 가기 전에는 아침에 세수하듯이 필통을 열어보고 내가 내 연필 깎아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학급마다 연필 깎기가 있는 학급도 있어요. 근데 없는 학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깎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통 같은 경우도 천필통 입이 잘 벌어지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뭐 연필을 꺼내든 뭐 지우개를 꺼내든 색연필을 꺼내든 선생님이 꺼내라는 걸 잘 볼 수 있게. 아이들 조금만 다치면 아프다고 나오거든요. 필통 열다가 조금만 이렇게 상처기가 나도 보건실에 가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또 보건실 갔다 오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 밴드를 붙여줘도 선생님이 붙여주는 걸로는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친구들, 보건실이라는 곳에 다녀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학교 생활할 때 상체기가 나거나 뭐 입구가 좁거나 해서 손이 다치거나 하지 않게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기본색의 색연필과 사인펜인데요. 이 모든 준비물들은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비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준비물을 사주실 거예요. 일부를. 근데 그거는 그 해에 1학년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사주시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걸 사주시는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준비물은 사지 마시고 입학 후에 선생님이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준비물 준비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안내 받으시고 뭐뭐 사라는 것만 사시면 됩니다. 색연필과 사인펜 보통 사주시는데 혹여나 안 사주시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24색, 36색 막 이런 거 사주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12색만 사주시면 되고요. 24색, 36색이 나쁜 건 아닌데 서랍에 넣고 쓰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 큰 거를 넣고 뺄 때 더 많이 쏟아지고 그 큰 것 때문에 교과서가 더 뒤섞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작은 거, 바구니에 들어가는 12색이면 충분하고요. 낱개마다 이름 쓰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위하고 풀인데요. 가위 같은 경우 안전가위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가위 이렇게 넓적한 거 있죠? 안전가위 잘 안 잘려요. 안전가위 쓰는 친구 막 찢어요. 막 자기 그 욕구하고 이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으니까 막 힘으로 막 찢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위질을 했는데 찢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가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안 잘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아이 손에 맞는 그냥 일반 가위들 많이 팔거든요. 근데 끝이 뭉툭한 게 좋아요. 끝이 뾰족한 거는 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마다 실제로 가보시고 가위는 보통 부모님들께 사주시라고 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물론 사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위 같은 건 날이 뭉툭한 일반 가위. 너무 크지 않은 거 사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우리 친구들이 뭐 뜰에 나가거나 텃밭을 구경하거나
운동장 체육을 하거나 운동장 놀이, 즐거운 생활 같은 경우 통합 시간에 운동장 놀이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나갈 때 항상 운동장과 관련된 활동할 때는 신발을 갈아 신어요. 신발 갈아 신을 때 이렇게 목이 많이 올라오는 신발이거나 뭔가 이렇게 예쁘지만 신기 불편한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 신발은 안 신는 게 좋아요. 학교 등하교 할 때는. 사실 학교 등하교 할 때는 아이들이 신고 편한 게 1순위거든요. 왜냐면 이제 운동화 갈아 신고 줄 서세요 이렇게 했어요. 줄 섰는데 어느 친구가 저쪽에서 낑낑대면서 계속 신발을 신고 있어요. 막 끈으로 돼 있고 목이 높고 막 이래요. 제가 도와주면 금방 신긴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다 준비했는데 나만 신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쁜 신발도 좋지만 아이가 스스로 신고 벗기 편한 거 그런 신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학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역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습관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 많이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소리내어 책 읽고 말하기 연습입니다. 아까 제가 뭐 발표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아이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글을 처음에는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셔요. 아이들이 한글을 아직 안 뗐을 때는 읽어주면 그 읽어준 걸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도 시켜주세요. 엄마가 한 줄 읽었으면 그 한 줄을 따라 말하는 거. 목소리, 내 입으로 나온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거리를 멀리 떨어지면서 집에서도 특히 목소리 작은 친구들은 물리적인 거리를 계속 멀게 하면서 연습시켜 주세요. 엄마가 여기 서 있을 때 한번 들리나 볼게.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시고 조금 더 멀어지시고. 물론 목소리가 이미 큰 친구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작은 친구들이 목소리 키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도 연습시켜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 친구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한 친구 목소리 키워주고 싶어서 제가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 나머지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소리내어 책 읽고 말하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소리내어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음절 하나를 떠듬떠듬 읽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의미 단위로 나눠서 읽게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의미 단위로 나눠 읽게 되면 띄어읽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띄어읽기가 되면서 띄어쓰기도 잘해요. 그 친구는. 제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가장 중요한 게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책이 중요하거든요. 책을 많이 들은 친구, 책을 많이 읽은 친구, 그림책을 많이 본 친구는 뭐 글 읽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간에도 잘해요. 문제를 잘 이해하거든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해요. 그리고 그림 읽기 내용이 풍부해져요. 아까 1학년 2학기 때 그림 읽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림 읽기는 그림으로도 내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인상적인 부분을 표현하지만 글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직 글 읽기나 책 읽기에 조금 재미를 못 붙인 학생이거나 글의 내용이 조금 풍부하지 못한 학생은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에 갔다, 친구들이랑 놀았다, 좋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 위주로 써요. 경험한 거 위주로. 왜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직은 서툴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림책에 보면은 주인공들의 마음 표현이나 주인공들의 생각 표현, 그래서 어땠는지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속상했는지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그림책들을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친구들은 그림 읽기 내용이 엄청 풍부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책 읽기에서 시작되고 책을 많이 듣고 읽은 친구들은 글 읽기, 그림 읽기, 뭐 수학, 통합 다 잘하는 거예요. 책 읽기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집중해서 듣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제 모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설명을 전체 친구들이 듣는 수업도 있지만 많은 활동들이 모듬에서 이루어져요.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요. 1모듬, 2모듬, 3모듬에서 각 모듬에서 협의한 내용을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느 모듬을 가보면 4명의 모듬원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듣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듬 가서 제가 물어봐요. 너의 모듬 결과 어땠니? 아무도 모르죠. 자기 얘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듣는 친구는 선생님 얘기도 잘 들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얘기 집중해서 막 그 초롱초롱한 눈과 막 반짝이는 게 막 보여요. 그런 친구들은 모듬원 얘기할 때도 잘 들어요. 그리고 모듬원의 얘기를 자기가 설명해요. 요약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자기 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리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내 생각이 친구와 다른 점도 스스로 알게 돼요. 아,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자기 생각과 친구의 다른 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학년이 오르다 보면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절충해서 또 다른 제3안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돼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공감과 소통 대화 방법이에요. 자녀의 실수나 단점 제가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하는 말, 수용하는 말, 이해하는 말, 잘못을 인정하는 말,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끼리 자주 투탁거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가 실수하면 이 친구가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주 이제 선생님한테 일르러 오잖아요. 얘기하러, 신고하러 와요. 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친구한테 사과하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버텨요.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게 싫은 친구예요. 싫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낯설고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자녀한테 실수하실 때 있잖아요. 어른이지만 실수할 때 있고, 저는 친구들한테 제가 뭐 잘못하면 어머 선생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른임에도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 또 이 친구가 저한테 사과해주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고마워 사과해줘서, 잘못을 인정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맙다 미안하다 입에 달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용서도 잘해주는 친구, 미안하다고 사과도 잘하는 친구. 실수를 많이 해도 친구들이 사과 잘하면 그 친구 좋아해요. 그런데 뭐 활동하는데 이 친구 계속 뭐 잘못하고 실수하는데 사과도 잘하고 끝까지 버텨. 그럼 그 친구랑 모두면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용서도 잘할 수 있게 그 말이 낯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께서도. 친구를 맺기 위한 교우관계 지도법.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기회 만들어주시고 아이들 들어주는 연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친구 배려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친구 사이에서 뭔가 이 친구가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했어도 그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말로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꼭 얘기하라고 해주세요. 폭력은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 친구한테 똑같이 폭력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되면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경계교육 많이 해주실 거예요. 나와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면 항상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론 친해지면 그런 거 허물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학기 초에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 손을 잡고 싶다고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친구한테 손 잡아도 돼? 라고 물어보라고 저희 반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꼭. 내가 뭔가 없다고 친구가 바로 옆에서 친구 책상에 있으니까 지우개가 있어요.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이 친구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물어보고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끝까지 가진 않아요. 친구들이랑 친해지다 보면 허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면 그게 허물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학기 초에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지켜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바른 식습관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뭔가를 보면서 먹는 것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예절 지키면서 먹는 거. 이제 급식을 먹고 나서는 이제 어떤 특정 친구를 보면 그날 급식이 뭔지를 다 알아요. 다 먹고 나서. 여기 천지에 다 여기 묻혔는데 이걸 닦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 주변에 막 빨간 것도 묻혀오고 막.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급식 준비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선생님들이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물티슈 같은 거 챙겨주시라고. 아이가 밥 먹고 나서 자기 입은 스스로 닦고 그 입 닦은 물티슈 접어가지고 자기가 먹은 자리도 한번 닦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급식 먹다 보면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보통 급식실에서 먹으면 급식실에서 먹고 나서 닦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교실에서 급식 먹는 경우는 자기 책상에서 먹어요. 그럼 자기 책상에 막 빨간 거 떨어지고 막 김치 떨어지는데 그 위에다 그대로 책 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 닦은 물티슈 있으면 반 접으면 또 깨끗해지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먹은 자리도 한번 닦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부모의 학교 참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학부모 교육과 자원봉사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학부모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우리 어떤 특정 학교의 모든 학부모님들은 전체 학부모회 회원이 되세요. 회원이 되시면 원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회원이세요. 회원이시면 그 학급마다 학부모회 대표가 생깁니다. 그 학부모회 대표한테 어머님들의 의견을 전달하시면 그 학부모회 대표가 전체 우리 학부모 회의에 가서 우리 학급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실 수가 있어요. 학부모회라는 건 학부모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고요. 그 학부모회에서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뭔가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회에서 뭔가 강사도 섭외하시거나 학교에다 이런 걸 제안하실 수 있어요. 저희 이번에 뭐 미래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럼 학교에서도 미래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을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절충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공개 수업과 학교 설명회가 있어요. 학교 공개 수업이 학교마다 1학기에 있는 학교도 있고 2학기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 설명회 혹은 학부모 총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어머님들이 학교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서 학교 시설도 둘러보시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우리 학교의 또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급식 말씀드렸는데 급식 모니터링단이라고 따로 뽑아요. 학부모회와 별개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학급별로 뭐 한 분 정도 뽑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급식 모니터링단 활동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와요. 뭐 한 학기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뭐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날짜 내가 모니터링단으로 지원이 됐으면 내가 해당하는 날짜에 아침 일찍입니다. 급식 모니터링. 왜냐면 식재료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식재료 같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급식 모니터링단입니다. 학부모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부모 대상 교육이에요. 뭐 진로 교육, 성교육 이렇게 각 꼭지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보통 이루어져요. 뭐 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강당 같은 데를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보통 10시에서 12시 이렇게 오전 시간에 학부모님들 신청받아서 뭐 1년에 보통 2번에서 4번 정도 하거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ER림이를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학교의 모든 정보는 ER림이로 와요. ER림이를 잘 안 보시는 습관이 만약에 1학년 때부터 들으시면 이제 6학년까지 학교 소식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한테 오히려 듣거나 옆 엄마한테 듣게 되죠. 학교의 모든 소식은 발빠르게 다 ER림이로 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예요.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달라요. 도서 관련해서 뭐 학부모님들이 활동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도서 명예와 관련해서 뭐 서가도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학년 대상으로 어떤 책 읽어주는 교육도 해주고 이런 학교가 있으면 그런 걸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이들 안전지도와 관련한 학부모 단체가 있다. 그럼 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뭐 이런 걸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 한류 프로그램은 학부모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육 후에 내가 또 배운 걸 가지고 다른 학교, 우리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어머님들께서 재능 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학부모회 말씀드렸는데 학부모회 말고도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예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부모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에 운영해달라고 제시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 학부모회와 다르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부모들이 위원이 아니고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학부모위원이 몇 분 참여하시는 거죠.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라는 건 결정하는 건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교과서는 뭐로 선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급식은 요번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현장학습 1학년 2학년까지 오는 여기로 가겠다. 이렇게 각 학년별로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과 학년 선생님들 결정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결정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제대로 결정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기구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요구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구가 많고 제한이 많아야 그 단체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요구에 맞추어서 응원과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실 때에는 학교의 절차에 따라서 올바른 표현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학부모 상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원래는 대부분의 학교가 일괄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상담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분위기가 점차 수시 상담으로 바뀌어요. 수시 상담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이 요청했을 때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약속 정하면 상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시 상담인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3월 달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3월 달에 있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보통 1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수시 상담이 아닌 상담 주간을 잡아주세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서 3월에 한 넷째 주부터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2, 3주 정도 1학기 상담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신청하시면 상담을 선생님과 유치원 때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쓰시잖아요. 그럼 1순위, 2순위, 3순위 선생님이 수업하셔서 이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자녀편을 보내주시면 그때 이제 선생님과 대면할 수도 있고 전화 상담 이렇게 원하시는 상담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상담 기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 사실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상담 기간을 넘어서 조금 그 이후에 상담 잡으시는 선생님도 있고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한 아이마다 정해진 상담 시간이 있는데 그 상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그 뒤 어머니께도 또 다시 연락을 드려야 되거나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담 약속 지켜주시고요. 이 질문, 사전 질문에 보니까 상담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상담 때, 1학기 상담 때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3월달 입학해서 3월 한 셋째 주, 넷째 주까지 3주 정도 아이를 보긴 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학기 상담 때는 많이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는 상담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땠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고, 학교 생활할 때 이 점이 조금 염려가 된다. 혹시나 이 점이 잘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돼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아이 자녀 키우시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뭐고 우리 아이가 이런 점은 잘하는데 이런 점은 좀 못해요.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럼 선생님도 그걸 들으시고 조금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시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느끼는 또 다른 이 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머님들이랑 소통하시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해 주시면 좋고요. 자녀의 특성이나 생활 태도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혹여 말할 때 이거 우리 애 잘 못한다고 말하는 건가? 라는 포인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꼭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점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협의해서 조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서 말하는 거지 그걸 탓하거나 그걸 잘못했다고 뭔가 어머님한테 일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이 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도할 테니 어머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 좀 왜냐면 아이가 집에서 있을 때와 학교에서 있을 때 인원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모르는 자녀의 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선생님께서 또 부모님이 미처 파악 못하시는 장점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열림이가 친구도 너무 잘 도와준다. 선생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번개같이 나와서 선생님 옆에 와서 뭔가를 도와줘요. 어머니 너무너무 착해요. 이러면 또 어머니께서 그것도 자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너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한다며 엄마가 오늘 선생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아이도 폭풍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 학기 초에는 많이 자녀의 장점을 선생님도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칭찬 많이 해 주실 겁니다. 학급마다 소통 창구가 다릅니다. 이게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학년에서 함께 정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소통 창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학급 안내문들이 나갈 거예요. 그런 안내문 나갈 때 어떤 소통 창구를 활용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 소통 창구를 활용해서 선생님과 수시로 뭔가 소통하시면 서로 신뢰 있는 관계가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는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서로 믿고 우리의 목표는 또 한 가지잖아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정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고 이게 작년 9월 1일자로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제도고요. 이 고시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 규칙이 새로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모든 학교들이 다 생활규정을 재개정했고요. 그 새롭게 바뀐 생활규정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결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12월 말이면 방학이 껴있잖아요. 새롭게 아이들이 시작되는 건 보통 3월 1일자이기 때문에 이 학교 규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지사항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거 다 탑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아마 학기 초에 안내문으로 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방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한 것들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1호부터 4호까지 지도 순서들이 있어요. 1호 때는 아이한테 얘기하고, 뭐 2호 때는 그 아이 책상을 뭐 옮겨보고, 3호 때는 어떻게 하고, 4호 때는 뭐 선생님 다른 상담실을 간다거나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순서가 생활지도 고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생활지도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은 어디로 분리해야 하는지 그 장소는 학교에서 협의해서 정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협의해서 정한 걸 생활규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방해할 때는 이제 뭔가 이제는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선생님도 다른 학생들도 피해보지 않게 지도할 수 있다라는 권리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뭔가 학생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겼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생활규정에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지 않게 했는데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휴대폰을 분리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분리해서 학교에 어디에 보관했다가 학교 때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학교에서 정했거든요. 생활규정에.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수업방해 학생 분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학교가 건강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지가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학교폭력이에요. 피해자가 학생일 때, 학원에서 싸운 거, 길가 가다 뭐 한 거 이런 것도 다 학교폭력으로 접수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신체, 정신, 뭐 재산상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방과 후 시간에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요. 돌봄 교실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 미처 보지 못한 화장실 뭐 별 군데에서 다 애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미처 학교에서 먼저 파악을 인지하셨으면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해결하실 텐데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면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방과 후 교실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아이가. 그럼 어머님도 놀라세요. 그리고 막 이제 막 당황하시면서 어떻게 할지 막. 그럴 때는 일단 그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해보세요. 반가우면 반가워 담당, 돌봄이면 돌봄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선생님께 일단 문의를 하시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세요. 파악하신 다음에 이게 그 선생님과 학부모와 그 제3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몇 월 며칠에 방과후 교실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하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됩니다. 학교 폭력은 뭐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요즘 사이버 폭력 많거든요. 특히 고학년들이 사이버 폭력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뭐 카톡 대화방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해요. 혹은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초대했다가 그 친구 남겨두고 다 나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친구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다 증거가 남아요. 그 카톡상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상에 다 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가게 된 경우는 이게 징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폭력이 접수가 되면은 학교에서는 이 4가지 요건을 심의합니다. 학교 전담기구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이 되는 건지, 재산상 피해가 없는지,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인지를 평가해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가게 돼요. 학교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사안이라든지 얘가 얘 했었는데 보복으로 했다. 그럼 바로 그냥 심의위원회에 가게 돼요. 학교에서 할 수가 없고요. 이 4개에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협의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수 있어요. 약간 경미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 징계 내리지 않고 사과하고 선생님께서 생활지도 해주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이들. 네. 혹여나 이 4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피해 학부모 중에 혹은 피해 학생 중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동의서 작성을 안 할 수 있어요. 학교장 자체에서 동의서를 작성 안 하면 바로 심의위원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갈 수는 있어요. 네, 기초학력 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고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진단활동부터 지원까지 연계성 있게 쭉 해주시는데 매 학년도 새로 시작하면 3월에 한 셋째 주쯤,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진단활동이라고 있어요. 그 전년도에 배웠던 거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 편하신 걸로 시험을 봅니다. 진단검사 시험을 봐요.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배운 걸로 보고요.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 배운 걸로 봐요. 3월달 초 한 둘째 주에 봐요. 그걸 보고 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은 6월에서 7월에 봅니다. 6월에서 7월에 한글과 수 2가지를 3, 4, 5, 6 이렇게 3, 4개월 동안 배웠던 걸 1학기 내용을 가지고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저희 학교는 보통 7월에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7월 달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조금 미치지 못하는 친구는 그 이후에 또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학교 내 지원도 있고 학교 밖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마다 좀 달라질 텐데 작년까지는 모든 서울시교육청의 1, 2학년 학급에 협력 강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올해는 또 조금 제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 협력 강사님이 뭘 도와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수 계산이 안 되는 친구는 옆에서 그 친구 따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글자 같은 거 좀 바로바로 못 쓰는 친구들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보조 강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학급에 들어갔었거든요. 요건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별로 아까 제가 진단활동에 의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방과 후 수업처럼 저희가 그 친구를 위한 학습 지원 전담 강사를 따로 뽑아요.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뽑으면 그 선생님들께서 1대1 혹은 1대2 소인수 대상 그 친구한테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방과 후 수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은 이런 거 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서 난독이라든지 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은 클리닉 센터나 도움센터, 위센터에 연계해서 검사도 지원해주고 치료도 지원해줘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저학년도 해보고 고학년도 해봤는데 저학년 때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친구는 엄청나게 빨리 좋아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습 도움도 그렇고 정서 지원도 그렇고 빨리 캐치해서 뭔가 학교랑 선생님이랑 엄마랑 한마음이 돼서 아이한테 바로 지원이 되면 아이가 한 해 다르게 막 좋아져요. 근데 고학년이 돼서 지원이 되면 조금 그 개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누적된 학습 부진은 사실 쉽지 않아요. 고학년 수학교 가서 보시면 어머니 놀라실 거예요.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5학년까지 어머님이 약간 창피하고 도움받는 게 좀 부끄럽고 이러면은 그런 도움을 안 받으시면 조금 고학년 돼서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과정에서도 말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도움을 줘야 돼요. 다른 난독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 해득에 조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라고 물음표가 생기실 경우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서 더 먼저 캐치하실 수 있어요. 같이 뭔가 그룹 활동으로 똑같이 일제히 수업을 할 때 어떤 특정 친구가 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선생님들이 뭔가 얘기하실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바로 알기 이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는 자녀와 관련된 학교생활 기록부를 나중에 일정 시간 지나면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서비스 가입하시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 창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물론 통지표로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가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같은 거 학교에서 안내하기도 하지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고요. 학부모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고요. 기타 Q&A는 실질적으로 받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어머님들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은 사소한 것도 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마이크를 주실 것 같아요. 네. 강의해 주셔서 아이들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냥 갑자기 궁금했던 거 선생님들 일과가 막 점심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다는데 네. 선생님들은 언제 이렇게 학교에 오셔가지고 네. 시작을 하고 네. 아이들 어디까지 돌봐주시고 이제 좀 그러는 게 좀 궁금해졌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8시 반까지 오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한 8시쯤까지는 각 교실에 계세요. 왜냐면 일찍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침 돌봄이 있어요. 아침 돌봄 교실이 있고 각 학교마다 아침 돌봄 교실에 이른 등교는 아침 돌봄 교실 갔다가 정해진 시간에 교실로 오게 돼요. 근데 학급에 선생님들이 좀 일찍 와 계신 경우 10분 정도 일찍 오는 경우는 그냥 교실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급식도 저희는 급식지도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아이들과 같이 먹습니다. 중고등학교랑 달라요. 중고등학교는 아이들 급식과 선생님 급식이 다르잖아요. 초등학교는 아이들과 마주보고 저는 급식실에서 저희 반 애들과 또 제가 그 반 애들 옆에 앉아서 같이 급식 지도라고 해요. 식습관 지도를 하면서 같이 먹습니다. 밥 먹고 이제 와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5교시까지 이제 버티고 5교시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돌봄, 방과후 이렇게 가면 아이들은 이제 5교시까지 제 교실에서 하고 돌봄 교실 가고 방과후 가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뭔가 돌봄 교실과 방과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저희 교실로 전화가 와요. 선생님 몇 학년 몇 반 누군데요? 방과후 갔다가 무슨 일 있는데 혹시 어머님 통화 되실까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통화하기도 하고 방과후 선생님이 통화하기도 하고 보통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 4시 40분에서 5시까지인데 학기 초에는 7시, 8시 이렇게 늦게 초과 근무도 많이 하시죠.
보통 아이들이 있는 교육활동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온전히 다 교실에 계세요. 네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학원을 주로 보내는데 궁금한 게 혹시 가방에 간식 같은 거 싸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는지. 네. 없습니다, 어머니. 없어요. 너무 어머니들 염려되실 수 있지만 보통 간식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친구는 돌봄 교실에서 간식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교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학교 일과 끝나고 바로 하교하는 친구는 보통 그 학원에서 간식을 먹고 시작할 수 있게 학원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 간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친구들의 시선과 간식이 잘못됐을 때 학교에서 뭔가 간식으로 인해서 배탈이 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이들이 각자 가져오는 간식이 허용되는 건 선생님이 모두 다 같이 뭐 교과서가 끝나고 다 같이 뭔가 파티를 할 때 뭐 통에다 이만큼씩 싸오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다 같이 준비하는 거 제외하고는 안 돼요. 개별 간식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독서 교육을 엄청 강조하셨는데 네. 저희 아이가 책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우리 네네네. 하루에 몇 권씩 읽자 네네네. 이렇게 조금 시켜보고 있는데 네. 그냥 읽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피드백이 네.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억지로라도 이렇게 뭐 독후 활동을 뭐 물어본다든지 네.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요, 어머니. 제가 너무 제 또 독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또 부작용이 제가 염려가 되긴 했는데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면 절대 안 돼요. 책을 즐겁게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책을 한 장 읽으면 즐거워하나? 그럼 한 장만 읽히셔야 되고요. 2장까지 즐겁다? 그럼 2장만 읽히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책 읽기와 뭐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요. 아이들이 뭔가 소통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것도 어떤 책을 같이 읽고 하기도 하고 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런 어떤 그림책의 일부분만 나와요. 2쪽이나 3쪽만 제시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기도 해요. 교과서를 갖고 와서, 책을 갖고 와서. 그럴 때 아이들이 뭔가 읽고 싶어 하고 재밌어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지나치게 집에서 독서 교육을 강요하거나 독후 활동을 강요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해요. 일단 여유 시간이나 놀이 시간을 줘도 책을 읽는 친구가 있고 절대 책 안 읽는 친구 있어요. 안 읽는 친구는 엄마가 강제적으로 하루에 몇 권씩 읽히거나 독후 활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책을 읽으면 학원이나 엄마가 뭔가를 쓰거나 그리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까지 읽기 싫어지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되면 절대 독후 활동 시키지 마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선에서만 학교에서 또 시키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하면 독후 활동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 그리고 책 읽기도 아이가 즐거워하는 정도까지만 시켜야 돼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선생님께서는 현장에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수준이 각자 다양한 보육기관이라든지 뭐 영어 유치원, 뭐 사설 맞아요. 유치원에 더 있다 보니까 수준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1학년에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조건으로 모였을 때 같은 것을 가르치시더라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속도도 다를 텐데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시고 그 간극을 좁혀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1학년 때 1학년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학습이 어렵진 않아요. 1학년은, 1, 2학년은.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강조한 것처럼 기본 학습 습관과 학습 태도거든요. 교과서 자체도 한글 놀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른 자세, 바른 글쓰기 자세예요. 이거 사실 못하는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와 바른 글쓰기 자세 같은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을 잘해야 학습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 능력의 차이가 어머니 말씀처럼 많이 나지만 그 차이가 많이 보이지 않기도 해요. 아이들에 따라서 배우는 것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그림 일기까지 가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죠. 수학을 어떤 아이는 교구가 꼭 있어야 셈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같은 게 꼭 연결 큐브가 있어야 가능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교구의 도움을 받고 하고 큐브 없이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 그 친구는 선생님 저 큐브 없이 할게. 그럼 그 친구는 또 큐브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속도의 차이도 있고 큐브 없이 하는 친구는 제가 또 추가 활동을 주기도 해요. 선생님들께서 그거 빨리 끝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선택 활동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셔서 아이들이 그 빨리 끝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이외의 활동들, 연계 활동을 주시고, 국어 같은 경우,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주로 통합은 아이들 소그룹 활동이나 놀이 활동이나 이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학습 태도, 그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이것이 주가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네. 그리고 네. 저분 먼저 하시고, 네네. 아까 전에 그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집에서 따로 확인 안 해도 되고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예. 이제 뭔가 학교에서 진단 활동이 끝나면은 그 기초학력 진단 지원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실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님과 소통이 되고 신청서를 받아요, 다. 그렇죠. 맞아요. 예. 왜냐면 모든 학교의 모든 지원은 학교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학부모 동의 없으면 못 해주거든요. 학부모님이 동의하고 스케줄 조절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애들 자립성을 키워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아이의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친구들을 네.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게 네. 등하교를 부모가 같이 해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저 입장에서는 길을 배우고 연습하고 혼자 걸어가고 혼자 길 건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뭐 길게 봐서 한두 달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후엔 혼자 갈 수 있는 연습하고 뭐 친구랑 걸어가고.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쪽에서 너무 애를 위험하게 둔다라고 듣는데, 네네네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좋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그 등하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계속 오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 말씀처럼 이제 뭔가 중간에 이제 아이가 독립시켜 주신 분도 계시고, 학교에 등하교 안전지도사가 있어요.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등하교 안전지도사에 신청하면 아이들을 무리지어서 그 안전지도사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는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독립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지, 불안해하지 않는지. 근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면 저는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학교 생활 자체가 아이가 마음이 편해도 뭔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불안이 시작되는 곳인데, 등교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혼자 가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면서 막 거기서부터가 슬픈 친구들이 시작부터 슬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슬프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랑 부모님이 약속이 돼 있으면 저도 독립의 한 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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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는 쌍둥이인데요. 네네. 아이가 다른 반으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은 1학년이면 네. 일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뭐 끝나는 시간이나 뭐 같이 만나서 집으로 와, 이게 가능한 거겠죠? 다른 반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틀려서 네. 서로 각자 독립적으로 네. 하는 게 서로한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보통 일과는 같아요. 근데 일과는 같은데 어머님께서 좀 힘드실 수 있는 게 반마다 선생님의 시간표나 스케줄이나 준비물이 다 다르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1학년, 그래서 보통 저는 쌍둥이면 1학년은 같은 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힘드세요. 그 두 반을 동시에 접수해서 얘가 언제고 이게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의 성향이 다르면 점차 커가면서 다른 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과는 똑같되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